안녕하세요. 저는 77세의 김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았지만 인생은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글로써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23살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울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는다고 하기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매일 법정을 오가며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을 변호했고 저는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 저는 홀로 서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밤낮으로 일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작은 방 한쪽에서 재봉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자주 아파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은 점점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유 없이 저에게 화를 내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딸은 저에게서 멀어져 갔고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은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찾으러 동네를 헤맸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친구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출은 반복되었고 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반항으로 힘들어하던 중 아들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너무도 길고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들은 몇 주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가 회복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지만 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시기에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제 인생 가장 큰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였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넘기면 곧바로 대금이 들어온다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아들의 치료비로 모아두고 있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상실감은 너무도 컸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의 배신 이후 저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조차도 갚기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는 날 저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병환에 걸리셨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죠. 제 인생은 어쩜 이랬을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큰 의지였고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아들의 병원과 어머니의 집을 오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은 너무도 컸고 저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저는 그저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저를 초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식의 한 의자를 차지하는 역할뿐이었죠. 결혼식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많은 손님들이 딸과 사위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날이 너무도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딸과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딸은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 행복 속에 끼지 못한 채 외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첫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의 출생을 저에게 알리지 않은 딸의 무관심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손주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혼자서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딸은 저에게 손주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점점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딸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지난날의 상처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키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의 격한 반응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다툼은 너무도 치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딸과의 대화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딸은 다시는 저를 찾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다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참 웃기죠?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모은 돈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기대와는 달리 돈을 받기만 하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갈등 속에서도 아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은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날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에서 그의 짐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딸과의 갈등 그리고 아들의 이민으로 인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부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급격히 나빠져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병실에는 저를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그저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외로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의 방문을 받으며 위로받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위로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은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저축을 사용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이 낮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외면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생일 저는 조금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딸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혼자 작은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도 허무하고 외로운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혼자서 생일을 보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생일마다 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케이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고독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에게 왜 생일을 잊었는지 묻고 싶었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생일을 축하받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딸은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도 바쁜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은 저를 문 앞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냉대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제 인생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아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안의 사진들은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인데 현실의 그들은 더 이상 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외로움과 고독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저 내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친구의 위로도 이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더 강인해진 건지 감정이 고장난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지나는 세월에도 무뎌졌고 그 속에서 기쁨에도 슬픔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싶은 걸 보면 아직 제 안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저물어가는 노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